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땡땡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위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위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위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엔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위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팔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위는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남편이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쉽게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지금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는 세월 동안 크게 문제될 건 거의 없었어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이라 표현 자체도 잘 안 해서 주위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회사 집 말고는 다른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면이 많아서 항상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좋았지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걸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자리를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더 이상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성격은 확실히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목격을 했던 장면은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도 일찍 퇴근했는지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면서 장봐온 물건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남편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안방 문을 열자 베란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가 베란다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홍조가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장봐온 물건을 정리하면서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누구길래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누군데 당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했던 거야? 아, 별거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회사 쪽으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 대충 얘기해주고 있었어. 처음부터 딱딱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꽤 많이 부딪혀야 할 것 같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몰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조차 아깝다던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인 제가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에게 발각된 것도 없었고, 어떠한 증거물조차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동을 살피고 있었죠.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었고,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라 바람 피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한다고 거의 확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과 모습들이 낯설어서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은근슬쩍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항상 똑같지 뭐. 맨날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고 하는 일에 변화가 없는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요즘 내가 당신의 모습을 쭉 지켜봐오고 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밝은 모습 같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최근 들어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수라면 기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닐 정도면 많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도 이참에 내 성격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동안 살면서 꾸미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 알아봐 줄 정도면 내가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니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 나도 이제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고. 회사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되겠어. 전에는 당신과 은찬이한테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나도 이제 주변을 살펴야 하지 않겠소? 그간 워낙 무심했던지라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내일은 회사 사람들이 나랑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주위 사람들도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 모임에 빠지지 않을 생각이야. 당신이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우리 가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함은 여전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한 건지 저 또한 진지하게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런 생활들이 점점 반복이 되어가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술도 안 마시고 남들과는 다른 생활 패턴을 유지했던 사람이라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구토를 반복했고 변기통을 끌어안고 쓰러져 잔다든지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경찰서에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도 사람인지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우리 생활을 봐봐. 이게 가정을 꾸린 집안의 가정이 할 짓이야? 술도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무리하게 마셔서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나는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내성적이라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았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회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술이 좀 과하게 마실 때도 있는 거지. 몇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돼? 당신이 이러는 거 나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되니까 쓸데없이 참견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젠 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 누가 제일 많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 은찬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은찬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모습을 아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와.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입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저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생활을 반복해서 유지해오며 저와 아들을 계속 힘들게 하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뻗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켜져 있길래 남편의 손에서 꺼내 확인을 해봤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았는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며 하트를 여러 개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생활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성격이라 개인 사생활은 존중해 주길 원해서 저도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했던 한 여자 직원은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서 남편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던 여자 직원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문자를 쉬지 않고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때면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을 못했었지만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온 바람에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언제나 단답형이었는데 그 직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 앞에 누워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대화 일부를 공개할게요.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유부남, 유부녀라. 윤대리는 쓸쓸하겠소. 데리고 갈 사람이 여기 회사에는 없잖아. 본사는 직원들도 많지만 여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몇 명 되지 않거든. 나랑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질 못해서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긴 하지만 마음 맞는 남자 찾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40 중반인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 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윤대리가 마음 가는 남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봐. 내가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윤대리한테 고백했을걸? 성격도 좋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데 몸매도 좋잖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대리를 데려가는 남자는 정말 좋겠어. 솔직히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젊었을 때 멋모르고 결혼을 해서 잃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과장님이 절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졌을 때 과장님이 저를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셨잖아요. 나는 유부남이잖아. 가정도 있고 중학생 된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윤대리가 농담이 심하네. 저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데요? 제가 무슨 생각 없이 막 나가는 20, 30대 애도 아니고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40대라고요. 괜히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과장님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과장님도 방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데리고 갈 남자가 부럽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과장님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서로가 느낌을 주고받고 있는 걸 아는데 계속 모른 척한다고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저랑 연애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비밀 연애 하실래요? 남편은 여자 직원의 직설적인 질문들에 대해 거절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고 그 여자 직원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여자 직원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걸 신경 쓰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남편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 전부를 제 핸드폰에 증거를 남겨두었고 현관문 앞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남은 반찬 찌꺼기들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어치우며 살다 보니 살도 쪘지만 임신을 하면서 배도 트고 얼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남편의 핸드폰 속에 찍혀있던 그 여자는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도 상당히 잘 가꾸고 있었어요. 저와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이 한 몸 포기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멍청했던 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정말 오래간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색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짙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이쁜 옷을 하나 골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경악을 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에 어디 나가려고? 왜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평소에 불편하다고 입지도 않던 옷까지 걸친 거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써봤는데 어때? 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분위기에 반전 좀 주면 느낌이 다르잖아.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이러고 놀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좀 하고 은찬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이나 더 써줘. 분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내 감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생기지가 않아. 여자는 애를 낳기 전까지가 여자인 거지. 애를 낳는 순간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당장 얼굴에 떡칠한 화장 좀 빨리 지우고 밥이나 차려.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집안 살림만 하는 여자로밖에 안 보여? 나도 은찬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날아다녔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남편은 귀가 따갑다면서 듣기 싫어했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옷을 갈아입곤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나가지 말라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을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자기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서 예전에 자상했던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더니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길래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간 자기 아빠를 데려오게 하려고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 밖에서 무언가 엄청난 소리가 저희 집에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는데 제 아들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급하게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남편을 쫓아가겠다고 무턱대고 앞만 보며 뒤따라가다가 옆에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넋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서 미동조차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곧장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갈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수술대에 올라간 아들은 한참 뒤에서나 수술실에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아 언제 쇼크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네가 은찬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네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나만 알고 있었는지 알아?
은찬이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바람을 피우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던가. 왜 은찬이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바람을 피워서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냐는 거야. 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다시 되돌아올 줄 알았어. 은찬이가 그러더라. 그 여자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당신이 마음을 뺏긴 것 같다고 나한테도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은찬이 상처 덜 받게 화장도 하고 평소에 입지도 않았던 옷까지 입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그런 막말을 쏟아부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만약 은찬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땐 내가 그 여자랑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딱 봐도 내연녀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가족이 우선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 여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며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팔을 뿌리치고 제 앞에서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주위에서 듣기만 했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아들이 심정지가 왔는데도 남편은 내연녀의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쳐나갔다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쓰러지고 마셨네요. 결국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이런 것까지 전부 예상했다는 듯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주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하루빨리 저와의 인연을 끝내고 내연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내연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절대로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다행히도 조금씩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 대신 간호를 해주고 계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저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아들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아 저라도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묵혀있던 제 전공을 살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송년회 때문에 회사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만 대충 하고 눈치 봐서 먼저 일어나려 하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직원분들이 제 직책명을 부르며 자리에 앉아서 마저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길래 제가 사정을 얘기하려 하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대학교 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서 오늘 회식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어머, 너 성우 아니니?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다. 나는 오늘 회사 사람들과 송년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들어가 보려 했거든.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거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내 명함인데 여기로 전화하면 돼. 너도 회식 온 거지?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자. 잠깐만, 내 명함도 가져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네?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명이 똑같은데? 부장님 오셨어요? 회사 장기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이분은 박미영 주임이신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시게 된 분이세요. 아직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으세요. 박 주임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의 최 부장님이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미영이 너 우리 회사에서 주임으로 입사한 거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인사나 좀 나눌까? 오래간만에 보게 된 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부장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직책명을 얘기하면서 반갑게 다가오자 직원들이 산채로 굳어졌고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끌벅적하자 룸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며 식당 전세 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 남편과 내연녀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가까이 다가왔고 더러운 면상을 제 얼굴 가까이 붙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이혼한 사이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따라온 거야? 돈이 필요해?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아직까지 더 뜯어갈 게 남았니?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지금 내 앞에서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은찬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지긋지긋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들은 뭔데 노려보고 있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더 밀어드네. 저기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셔야죠. 왜 여기서 난리를 치시는 거죠? 상황을 대충 보니까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하셨으면 서로 남이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죠. 과거에 결혼을 했던 사이라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셔서 마저 한잔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 행패 부리시고 나가주시죠.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대충 알겠네. 당신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내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쪽은 누구신데 이 사람 옆에 있는 건데요? 저는 미영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그쪽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와 얼굴을 붉히더니 멱살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연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더니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와 친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친구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내연녀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던지라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그동안의 분노를 전부 다 폭발시켰습니다. 내연녀는 술이 많이 취해서 맥없이 쓰러졌고 뒤이어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통제 못하고 경찰들을 뿌리치며 맥주병을 들어서 저에게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 친구가 몸으로 막으면서 머리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서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친구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네요. 남편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내연녀를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녀의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더군요. 이번 기회에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요. 절대 용서할 일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꿈만 같은 결혼 생활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들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돼서 지금 현재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에 2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쯤에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엄마도 함께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 시모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었죠. 그날 역시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현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 썼다가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되었었죠. 시모의 성격은 여성스럽기보단 남성적인 부면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거치시고 말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묵묵히 들어드리는 편이고
시모의 심기를 건들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눈치껏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겨우 잠이 들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에 시모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기가 밝았던 아이는 자다가 놀랐는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계셨죠. 애를 네가 봐야지. 왜 사돈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먼저 식사를 끝내셔서 저도 최대한 빨리 먹고 돌봐주려고 한 거예요. 사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니까 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네요. 엄마가 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는 사돈은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야 당연히 집이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돈은 며느리 집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은 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상을 차렸으니 나도 좀 먹게 밥 좀 퍼와라.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언제까지 며느리 집에 있을 생각이세요? 웬만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댁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꼭 내보내려 하시나요? 괜히 제 딸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실까봐 오늘은 아예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요. 엄마와 시모는 서로 안 좋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 체할 것 같아 시모에게 밥을 퍼드린 다음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시모와 얼굴을 붉히는 게 싫으셨는지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그렇게 짐을 챙기신 뒤 현관문으로 나서시려는데 엄마가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하셔서 집에 쌀이 뚝 떨어져 아빠가 오시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집에 들렀다 나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 이왕 드리는 거 용돈으로 챙겨 드리려 했는데 지갑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10,000원짜리 3장 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30,000원밖에 없다며 건네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마워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어색한 미소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셰미가 옆에서 떡하니 보고 있는데 쌀값 3만 원이 웬 말이야? 제정신인 거니? 그게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3만 원밖에 없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용돈도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네요. 뭐라는 거니? 내 말은 왜 사부인한테 3만 원을 줬냐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 아니야? 네가 지금 사부인한테 건네준 그 3만 원 누구 돈이야? 네가 직접 일해서 벌은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힘들게 회사 생활하며 상사 눈치 보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은 돈 아니니?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꺼내주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건네드린 3만 원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하고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3만 원 드린 게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남편이랑 맞벌이 할 때 모아두었던 돈에서 3만 원 채워 놓을게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잠깐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었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전부 다 챙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용돈도 아니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쌀을 사지 못하신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린 돈보다 제가 일했을 때 어머님께 챙겨드린 제 월급의 일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쌀값으로 3만 원을 내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가 화를 내는 거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반박을 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신 시모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있던 아이를 방에 눕힌 뒤 시모에게 다가간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드시고 계셨던 우럭젓국이 너무 짜서 맛이 없다며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면서 국그릇을 드시더니 제 몸쪽으로 젓국을 부어 버리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국을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5년 차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 저는 마음만 좋던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부어버린 젓국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맨날 지적만 하시고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이번에는 바뀐 비밀번호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으셨죠? 그냥 트집 잡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당분간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지 않을 테니 어머님도 오지 마세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 시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만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우럭젓국을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부어버리셨다는 건 너무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저는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도대체 저희 집에 왜 오신 건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엄마와 저는 상처만 받게 되었네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놓았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곤 많이 당황했는지 굳어진 얼굴을 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보통 서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시모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분명 좋은 날도 찾아올 거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지라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남편과 제가 다름 아닌 뱃일을 잠시 도와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며칠만 일손 좀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 일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들, 너는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너희 아빠 옆에서 줄곧 해왔던 일이라 그게 어려운 건 없지? 이번에 우리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형제 3명이 있잖아. 걔들이 글쎄 부모가 세상을 떠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다녀와야 하니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며칠간 일당직을 구할 수도 없는 게 초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오도록 해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애를 엄마가 봐줘요? 이 사람은 배에 올라타 본 적도 없다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인데 자칫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애는 이 사람이 보고 엄마랑 제가 뱃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뱃일을 해야 되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힘든 일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너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아주 엄마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더니만 둘이 결혼했다고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를 네가 봤으면 좋겠니?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사부인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하던가. 내 생각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사돈댁에 알려? 며칠간 뱃일 하러 떠난다고 하면 사돈이 좋다고 보내줄 것 같아? 눈이 뒤집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다고. 시애미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드니까 네가 내 아들 따라가서 뱃일 좀 하거라. 너도 우리 집안 식구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미리 배워둔다 생각하면 좋잖니. 혹시 알아? 뱃일이 체질에 맞아서 뱃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손자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 이번에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며칠간만 고생 좀 하고 오도록 해라. 아들, 너도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모의 강압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뱃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관광배만 타봤지 시부가 일하시는 배에는 단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배 위로 올라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배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배 위에서 남편과 시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미리 멀미약도 먹어서 심하게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입덧보다 덜했기 때문에 참을만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높아지는 파도는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날의 뱃일이 힘들게 끝이 나고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에 들어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파도와 싸우며 남편과 시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일손을 도와주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갑작스럽게 왔었는데 제가 잡고 있던 줄을 놓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심한 파도의 너울이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넘어진 저를 붙잡아 주려고 걸어오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을 때 끌어올리는 갈고리에 제가 굴러가다가 쿵하며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어깨를 관통하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에게 뛰어왔어요.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몸에 박혀있는 갈고리를 빼내려 하자 시부가 남편을 말리면서 갑자기 빼내면 더 큰일 난다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갈고리를 빼내는 순간 상처 부위에 더 크게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서둘러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셨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배가 파도에 휘청거리니 계속해서 어깨에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달려서 겨우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 저는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선착장에 계시던 분들은 제 어깨에 관통이 된 갈고리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하라고 차키를 넘겨주셨고 시부는 곧 뒤따라 가겠다며 조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다른 일행분에게 대신 조업을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어깨를 관통한 갈고리를 빼내기 위해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있었는데 꽤 심각한 상황인지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며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몇 시간 뒤 긴박했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었지만 몇 달간 한쪽 어깨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깨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깁스를 한 상태라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제 아이를 들쳐매고 병실로 들어오신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보이시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쩜 너는 초심성이 그렇게 없니? 회의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다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여간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말 너희 사돈분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당분간 사부인은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네가 얘기 좀 잘 해놔라. 자식이 다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 멀쩡해질 것 같구먼.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가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그 갈고리가 어깨가 아닌 머리 쪽을 향했어 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얘는 누굴 닮아서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 아들은 아기 때도 얌전했었는데 얘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지겠다. 어차피 너는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아들 도로 데려가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 다행히 왼쪽 어깨가 다친 거니 오른손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는 오늘 급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가마. 엄마, 지금 어딜 가신다고요?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환자한테 이까지 맡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모임 취소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거니 그만큼 엄마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 사람의 어깨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제 아들 돌봐주시고 매일 오셔서 간호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들,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본인이 선택해서 배에 오른 건데. 그리고 내가 왜 며느리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거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손자까지 봐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괜히 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떠넘겼다가 이게 뭔 일이야? 앞으로 사돈댁 얼굴 어떻게 보냐고. 나중에 이 일을 알기라도 해봐. 그땐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루빨리 알려드리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게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숨겨봤자 우리 마음만 불편한 거라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사돈분들 얼굴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참에 잘 됐네. 내가 사부인이랑 성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얼굴만 보면 싫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참에 며느리가 인연 끊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출가외인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잖아. 그리고 얘도 생각이 있으면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지. 그럼 집안 싸움밖에 더 나겠어? 일단 오늘은 내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아들 네가 애를 좀 봐야겠다. 하여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마. 시모는 조금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뒤따라가더니 더욱더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에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시모는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제 아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짐스럽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들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이런 수모를 겪는 건 너무 불쾌했고 태어날 때까지만 꾹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서러움 다 품은 채로 치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깨 통증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 통원 치료하면서 최대한 어깨를 안 쓰려 했었지만 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고 전화조차 한 통 한 적이 없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한계에 달해 결국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어깨를 다쳤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막 빨빨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매번 불안했었는데 하필 엄마가 오셨을 때 아들이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하며 떨어지려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으면서 넘어진 순간 완벽하게 낫지 않았던 왼쪽 어깨가 바닥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저는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급하게 달려오셔서 어깨를 살피셨고 결국 수술 자국이 드러난 순간 엄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시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밝은 얼굴을 하시며 인터폰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계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시부는 엄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는지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열을 하며 시부뺨을 내려치셨고 당장 모두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시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시모와 남편을 서둘러 저희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엄마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시며 괴로움의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제 딸의 어깨에 평생 후유증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남기셨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요. 육아를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죠. 도와달라고 한 건 맞는데 다친 건 개인 부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딸이 지금 몸이 온전치 않고 사돈께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손자를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는 가족 운운하시더니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뱃일을 시켰을 때 가족 얘기 꺼내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 딸이 다친 것도 가족들의 책임인데 사돈은 조금도 짐을 지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신서방,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이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태론 사돈분들의 며느리로 남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당장 선택하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고작 바늘로 어깨 찔린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이시네. 예, 내가 미안하다. 이제 됐니?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작 바늘로 어깨를 찔렸다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얘가 이참에 아주 나를 집어삼키려 드네. 감히 심히 머리 위로 올라서겠다는 거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연 끊는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들, 너도 저런 여자 지긋지긋하지? 몸에 하자 생겼는데 데리고 살면 뭐하겠니?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내가 아주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주마. 당신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어?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쟤는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의 그 억지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라고. 내가 애초부터 사과를 드리자고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당신이 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아들, 너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아빠는 여기에서 이만 끝낼 생각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다고. 시부의 말을 듣던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내셨고, 시모는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현관문으로 나가셨어요. 남편도 시부의 편에 서서 시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에게 난리를 치시던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시부는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남편도 시모와 인연을 끊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커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시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 아닌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 시모와 시부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이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기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시모가 없는 게 양가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모를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며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